경제 시장이 좋진 않다, 증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상승을 좀 할 것이다,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물론 우리가 경제나 증시라는 걸 과거를 삭제를 하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미래라는 걸 예측을 해보고 지금 현 시장을 분석을 하는 게 보통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요. 과거에 좋았던 그 내용들을 최근에 많이 접목을 시켜서 좋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쳐다봐도 몇십 년 만에 처음, 20년 만에 처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도 섣불리 확언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불안전한 시장에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뭐 좋아집니다. 과거에도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을 때 샀으면은 다 올랐다. 과거에도 이런 정도가 저점이었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변수가 많은 것 자체가 증시에는 성장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장은 좀 보기가 좋지 않다고. 네네. 그래서 좀 보기가 어렵지만 네. 좀 앞으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좋아질 네. 거라고는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경제라는 게 산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높은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리막이 굉장히 가파르고 크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게 언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혹시 언제쯤이지? 네. 사실 경제가 그동안 성장을 했던 시기는 너무 명확하게 딱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거는 전 세계가 돈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미국을 필두로 해서 돈을 풀어주는 이 통화의 공조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좀 성장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리를 또 가지고 얘기를 해요. 금리가 올랐을 때 과거의 경제가 혹은 증시가 올랐던 적이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증시가 무조건 무너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금리를 분석할 때 가장 중점으로 두었던 게 이 금리라는 걸 언제 올리고 언제 내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배경이라는 걸 경제가 항상 똑같이 데이터적으로 나와서 그걸 금리를 기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이냐 혹은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냐를 저는 가장 중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시장을 분석해서 강의를 할 때도 예를 들어 본다면 2019년도 초에는 연준이 시장이 어려워질 때 사실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파월이 올리다가 그때 당시 했던 이야기가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많이 썼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거를 선제적 금리 인하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라는 걸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경제와 증시는 서로 다른 구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동은 돼 있지만 움직이는 건 꼭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증시가 무너져도 경제는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경제는 무너져도 증시가 무너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시는 조금 무너졌는데 경제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준다면 경제가 버텨주면서 다시 증시가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적이냐 혹은 후행적이냐. 경제가 이미 좋아져서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렸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게 정말 경제가 좋아져서 올린 게 아닙니다. 물가가 너무 높게 오르다 보니까 연준이 버티고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것의 실패를 인정을 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풀었지만 이게 유동성이 넘쳤던 것이지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경제가 성장한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에서 코로나 지원금으로 풀어준 돈의 약 70% 정도가 증시로 올라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비가 굴러가서 소비가 메인인 미국에서 이 돈을 푼 게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되면서 기업들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증가했던 이런 경제 성장이 아니라 그냥 유동성이 증시로 흘러가서 상승했던 거거든요. 와, 70%네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돈들이 50% 이상이 증시로 흘러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반박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은 경제가 견고하게 성장을 해서 받쳐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린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려버린다면 엄청나게 늘어난 부채를 과연 시장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포커스로 봤을 때는 결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그와 관련된 지표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뭐 이미 개발도상국에서는 벌써 뭐 폭등부터 시작해서 디폴트 나오는 국가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 견고하다던 미국조차도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유럽 국가들조차도 상태가 안 좋은 국가들, 뭐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국가들도 다 무너지고 있는 와중이니까요. 결코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행복회로를 돌릴 때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 침체 이슈 이런 네.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네. 앞으로 진짜 경기 침체가 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심각한 그런 경기 침체에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뭐 이건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경기 침체 초입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이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상반되는 게 지금이 바닥이고 이제 다시 올라갈 것이다와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 상반된 의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 의견들을 듣다 보니 혼란스럽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를 얘기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가의 과거 경제 위기를 대입해 봤을 때 금융기관들의 재정이 부실하다던가 혹은 정부의 재정이 부실하다던가 혹은 가장 산업의 기본이 되는 제조업의 기초지수가 떨어진다던가 예를 들어 제조업에 우리가 보통 기본 지수가 50이라고 한다면 50 밑으로 내려갔다던가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데이터로만 본다면 얘네들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것이 경기 침체를 얘기할 만큼의 수준까지 내려간 건 아니에요. 지금 네. 수준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내려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요. 근데 사람들의 삶은 많이 팍팍해진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주목했던 게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국가의 실업률, 그러니까 고용이죠. 고용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국가의 어떤 총소득 이런 것들을 이제 합산해서 보통 만드는 건데 이 경제 고통 지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 만에 거의 최대치. 그래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20년 이상, 30년 만에 최대치.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 고통 지수를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벌어들인 급여의 인상, 그러니까 실질 소득보다 시장의 물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경제 고통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고용이 떨어지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고용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률은 또 역대 최저치로 낮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경제 지표들이 혼란스러운 상태인 건 맞아요. 근데 국민들의 삶은 정말 팍팍해져.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후에는 각종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오른 것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어쨌든 뭐 PMI 지수라든지 뭐 각 국가의 뭐 재정 상태라든지 금융 기관들의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고점 대비 떨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그러려면 이제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우리가 좀 사그러들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간단하거든요. 임금 상승은 한계가 있으니 과도하게 오른 물가가 내려가는 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가파르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물론 아주 FM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도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저는 그걸 농담으로 음모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조차도 사실 의구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파월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걸로 물가를 잡을 수 있겠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연준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를 가파르게 오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강달러입니다. 달러가 아주 강세가 되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로 되기 때문에 수입하는 물가가 싸지는 거예요. 아주 싸지죠. 음.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소비가 70%. 그러니까 음. 이 70%의 소비가 GDP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입해오는 물가가 내려가야 그나마 인플레이션이라도 좀 낮출 수 있는 거죠. 저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잡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서 물가를 지금 잡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완전 박살이 나서 그냥 소비 자체가 사라졌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물가를 가파르게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가파르게 올라 있는 물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금리를 차근차근 올립니다. 근데 지금 형성된 물가가 9.1%거든요. 얼마 전에 발표된 게. 네. 근데 파월과 연준은 이미 연준의 타겟팅 물가는 2%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9%의 물가가 시장에서는 얘기해요. 이제 피크아웃이다. 고점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연준이 타겟팅하는 물가는 2%거든요. 최소한 2%, 3%대 어간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9%에 있는 물가를 금리를 올리는 걸로 차근차근 올려서 성장을 훼손하지 않고 경제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그걸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금리가 고금리가 돼버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한국도 지금 이 부채가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그 고금리가 됐을 때 전 세계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 이자라도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원금은 포함되지 않고요.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이자 보상 비율인데요. 보통 이제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1이라는 숫자 기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안 되는 이자도 거죠? 못 갚는 기업이 이미 중소기업은 40%에 육박을 했고요. 이게 연말을 가면은 50%가 넘을 것이라고 하고 대기업에서도 30%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어디 연구원이 만든 게 아니고요.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부채라는 거를 굉장히 갚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국민들은 어떤 상태냐. 자영업자들과 소기업들한테는요. 현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상환 유예를 해줬어요. 이게 9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한국은행에서 이 연장을 더 이상 해주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실 9월 기준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나타나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일은 하고 있지만 2년 혹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막대하게 발생한 손실을 이 몇 개월 동안에 장사를 하는 걸로 과연 다 갚을 수 있겠느냐. 그건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소규모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금리로 갔을 때는 결코 그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네. 그러면 금리가 그렇게 막 올라가지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9%대의 물가가 피크아웃이라고 했으면 9%의 물가가 2, 3%까지 순식간에 훅 내려와야지 시장은 안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정말 가파르게 박살이 나서 소비 자체가 아예 다 무너져서 그 인플레가 줄어드는 거죠. 뭐 러시아가 뭐 공급을 뭐 줄이니 어쩌니 해도 그거보다도 월등히 소비가 줄어들어. 총수율을 그냥 줄여버리는 거네요. 그냥. 그러면 가능한 이야기죠. 사실 너무 힘들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이것도 과거에 철의 의장이라고 불렀던 폴 벌커가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파월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코멘트를 작년과 다르게 정말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에 큰 변화가 오더라도 금리 인상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강력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물가가 피크아웃이니까 증시도 많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게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갈 거야. 지금 열심히 사놔야 과거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큰 상승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네. 주가, 주식 그런 증시의 이런 지수나 이런 지표들이 상당 기간 좀 지속될 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저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주식에서는 뭐 물론 최근에는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전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 지난 100년간 푼 돈보다 연준이 미국이 2008년도 서브라임 이후로 10년간 푼 돈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심지어 지금은 코로나 2년 동안 푼 돈이 지난 100년간 푼 돈보다도 10배 이상 많다라고 나올 정도로
너무나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뭐 온갖 차트, 뭐 그 유명한 어떤 파동 이론과 상관없이 그냥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 거래 대금이 정말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수직 상승은 사라졌다고 본다면 주식을 얘기할 때는 적어도 수백 년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혹은 100년간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발생했던 파동이라는 게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증시가 가파르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거의 V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어떤 주식의 역사를 보더라도 차트라는 게 이렇게 파동을 그리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코스피도 확인해 보면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우리가 파동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내려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그건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최소한 우리가 반등을 논할 거라면 그 유동성이 빠졌을 때 거래대금이 과거로 좀 회귀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파동이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좀 저점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제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지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좀 올라서 이거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언론에서 뭐 저가의 매수 잘했다 개미들 뭐 이러면서 또 신문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조금 섣부를 수 있겠네요. 되게 사실 삼성전자 얘기는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 좋은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게 반도체라는 거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언제 가장 많았냐라고 하면 사실 코로나 때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수요가 폭발했던 것을 코로나라는 걸 배제하고 그냥 삼성전자가 성장을 해서 그 주가가 올랐다. 이게 정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2020년도의 경제보다 지금이 임금도 올랐고 어쨌든 뭐라도 성장을 한 상태인데 이 주가를 그때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이게 무슨 뭐 5년, 10년이 지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딱 2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 2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유동성이 풀려서 올라갔어요. 사실 2년 동안 경제가 성장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임금은 분명히 올랐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삼성전자라는 게 삼성전자의 밸류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 좀 섣부르다고 봅니다. 분명히 코로나 특수 이 수혜를 받은 것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삼성전자도 보면 반도체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전자제품 가격들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언제 하냐면 디플레가 걱정될 때 소비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걱정될 때 소비를 하죠. 반도체가 지금 10만 원인데 내년에 15만 원, 20만 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빨리 사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 내 호주머니에 현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이미 미래의 소득을 다 땡겨와서 앞에서 다 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대요, 진짜.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제 주변만 보더라도 반도체와 관련된 전자제품들은 이미 코로나 때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계속 있어야 됐고 어디 멀리 나가지 못했고 현금은 두둑했으니 그때 대부분 다 산 거죠. 근데 지금 그거를 더 사라라고 하면 별로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코로나 때만큼의 엄청난 소비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가 오냐 마냐 하는 이 시점에 반도체를 그만큼 많이 사줄 거냐 이거죠.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그래서 이게 또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게 느낌이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모바일로 삼성하고 LG하고 그 세일을 많이 하는 그게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광고가. 이미 소비는 미래의 소비를 다 땡겨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간혹 이런 분들도 있어요.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삼성이 오른다 이런 얘기하는데 결국 그것도 수요라는 게 과거와 똑같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그것이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하는 건데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총 수요가 떨어져 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라는 주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점을 형성한 것은 정말 그 기업의 밸류가 정상적으로 좋아서 올라갔다라고 보진 않아요. 최소한 거기에서 올라간 거의 절반 정도는 어떻게 본다면 거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 어마어마한 자본이 쏟아져 들어갔으니 그것은 결코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적어도 5만 원대 조금 더 높게 잡는다고 치더라도 6만 원대 이상은 결코 삼성전자의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5만 원대가 평균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빠진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논해야 되지
유동성이 빠진 거를 우리가 경기 침체가 와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이고 제 말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기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결코 저점이어서 지금 산 것이 무조건 환호할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고점을 형성하고 정말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이 내려온 데서 이제 한번 반등이 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반등을 우리가 이때 샀으니까 잘했고 이걸 들고 있으면 다시 10만 원까지 갈 거야. 그러면 주식 차트에서 그냥 V자밖에 없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그 어떤 주식 차트를 보더라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방송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를 요즘에 많이 말씀을 드려요. 코로나 때는 없었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주가가 바닥을 형성할 때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도 있고 바이 더 딥의 이제 상승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복잡한 이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식을 보더라도 대부분은 역 헤드앤숄더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맞물림이거든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과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파는 사람, 이 둘의 에너지가 부딪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닥이 진짜 왔을 때는 이게 가장 극으로 치달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파동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깔끔하게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시장의 그 에너지가 가장 크게 이 맞물렸을 때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 반등은요. 몇십 프로가 하락을 했으니까 이 정도 반등은 그냥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6월부터 뭐라고 했냐면 7월 달에는 우리가 조금 만족할 만한 유의미한 반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 상승이 나왔던 게 반등장인 것이지 이것이 정말 우상향할 만한 상승장은 아직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미래의 일은 물론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좀 언제 대략 예측을 하건데 어느 정도까지 좀 지켜봐야 이게 좀 의미 있는 반등으로 그리고 다시 좀 3,000도 넘고 막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저는 예측이라는 걸 자주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예측이라는 건 하면 안 된다. 예측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잡으려면 대응이라는 걸 하려면 예측이 없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측이라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예측이 맞았을 때와 틀렸을 때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예측은 적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증시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바닥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바닥이라는 거는 앞에서 너무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이게 정말 깊은 골짜기가 와야 우리가 상승을 논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왔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걸 무엇을 보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고 절대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바닥이라는 저점이라는 걸 봤을 때는 한 번의 예도 없이 그랬거든요.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 지표라고 얘기를 하죠. 경제적 지표로 본다면 적어도 연준이 선제적 만약에 지금 내린다면 선제적 금리 인하가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행태로 봐서는 선제적 금리 인하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행적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후행적 금리 인하는 경기가 정말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혹은 무너졌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리 인하가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바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진짜 무너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한참은 더 무너집니다. 그게 금리가 계속 내려와서 정말 저점이 됐을 때 금리가 아주 싸졌을 때. 근데 저는 이걸 어떤 기준으로 좀 잡고 싶냐면 우리가 받는 대출 이자가요 시장의 물가보다 좀 쌀 때. 지금은 물론 대출 이자보다 물가가 싸긴 합니다. 왜냐면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물가가 뭐 9%대니까요. 하지만 이 물가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물가가 어쨌든 한번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대출 이자는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금리가 계속 오를 테니까 이 둘은 결국 역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와 있는 이 물가 상태를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대출 이자가 물가와 동등하거나 이 어강까지 내려왔을 때 소위 말해서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의 물가보다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바닥을 좀 논해서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혹은 머지않은 시간대에 상승하겠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모습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와,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현금을 계속 들고 있는 게 나은 건가요? 저는 사실 그렇다고 봅니다. 네. 제가 작년부터 저희 방송에서는 계속적으로 현금 확보를 많이 해놔라. 최소 30%는 현금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많은 대중매체에서 현금은 지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 대신 자산을 사놓으라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쌀 때 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식이 비싸졌을 때 사진 않잖아요. 주식이 오를 거라고 판단돼서 쌀 때 사는 게 가장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현금도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현금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금은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 오히려 자산을 사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앞으로 현금 가치가 오른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현금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때 현금이라는 종목을 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현금 확보를 하라라고 했고 올해 들어와서는 현금 확보를 최소 30에서 50%는 확보하라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물론 시기는 그때보다는 늦긴 했습니다만은 전 지금도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신규로 뭔가를 사기보다는 웬만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왜냐면요. 우리가 선택지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을 만약에 지금 사면요.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심지어 나한테 선택에 대한 이미 사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근데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은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을 사도 되고 혹은 채권을 사도 되고 뭐 금 가격이 너무 싸다 생각하면 금을 사도 되고 심지어 그냥 현금이라는 종목을 그대로 계속 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나한테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을 합니다. 단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상한 외로 시장이 말도 안 되게 올라버렸을 때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는 보지 않죠. 그런데 이 현금을 지금 무리하게 내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만에 하나라도 오를지 모른다는 그 기대치를 잡기 위해서 무리하게 현금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다 운이 좋아서 시장이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 보는 그거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거죠.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앞으로도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조금 그런 아까 좀 말씀해 주시는 그런 뭐 물가랑 이자율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다 종합적으로 좀 보고 그때 가서 조금 현금을 써도 늦지 않다.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오해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가면 이미 늦었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단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 상승이라는 게 내가 몇 달만 늦어도 늦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상승이라는 게 2020년도 3, 4월 달부터요. 2021년도 6월까지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더 길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을 상승했거든요. 근데 내가 선택을 1년을 늦게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몇 개월 정도는 늦어도 돼요. 몇 개월 뒤에 늦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1년이 늦어버리고 2년이 늦어버리면 그거는 투자를 잘못한 것이지 내가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심지어 시장의 성장이라는 것도 앞에서 경제가 이미 상승을 마칠 준비가 되면 물론 언론에서는 안 좋다고 계속 떠들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은요. 시장에서 아무리 어렵다고 떠들어도 대부분의 지표들과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아. 그렇게 판단한다면 오히려 투자할 기간은요. 충분히 많습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급격하게 상승한 장만 기억을 하니 그때 가면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경제라는 걸 혹은 증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보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100%의 이익은 못 보겠지만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 60%, 70%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만약에 왔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좀 어떤 주식을 좀 담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미래라는 거는 특히나 종목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 새로운 산업들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산업들이 나왔다는 것은 기존에 그것을 대체하고 있던 산업들이 빚을 잃어간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무조건 이 기업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고 삼성전자가 반드시 10만 원, 20만 원 갈 거야. 지난 몇십 년간 올랐으니 앞으로 10년 뒤에도 삼성전자 30만 원이 가 있을까 이런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건 저는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기업도요 10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예. 과거에도 보면 전 세계 필름 시장의 거의 99% 이상을 독점했던 코닥 필름도 망하는데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마어마한 기업이 몇 년 만에 파산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휴대폰 시장의 70%를 차지했던 노키아라는 기업도 스마트폰이라는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해서 망했던 게 1년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높은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10년 뒤에도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맹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10년 뒤에 미래에 우리가 어떤 기업을 사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래서 어려운 게 무조건 이 기업입니다라고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원유 관련된 사업입니다. 원유요? 네. 원유라는 산업은 단순히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너무나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라텍스, 고무 모든 것들이 이 기름이라는 데서 추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원유 관련된 사업은 10년 이내로 사라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경기가 무너졌다가 원유 가격이 내려오고 경기가 이제 우리가 다시 산다라는 이 지표들을 확인하고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그때 원유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사놓는다면 저는 적어도 그 기업의 그 산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정도 바닥이 가면 굳이 원유가 아니더라도 웬만큼의 산업에서 사라지지 않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에 대한 관심과 공부만 멈추지 않는다면 그 미래에 가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산업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냥 굳이 그거를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 미래를 예측해보자면 이런 업종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때 가면은 얼마든지 더 많이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 정유회사를 산 건가요? 사실 이제 그런 해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하는 거를 뭐 어떻게 일개 아마추어들인 저희가 뭐 예측을 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산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워렌 버핏이 그쪽에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워렌 버핏이 한 걸 따라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분들은 엄청난 시간과 자본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본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빠그러지더라도 추가적으로 투입할 만한 자금들이 넘치고 넘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개념으로 봐서 우리가 워렌 버핏이 샀으니까 이 기업들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실제로 워렌 버핏이 금융 2008년도 미국 서브라임 모기지 이후에요. 금융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때 사고 나서요. 몇 년 동안 금융기업들의 주가가 바닥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한물 갔다. 현자는 사라졌다. 이런 이제 비난이 많았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서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워렌 버핏은 그 몇 년 충분히 참을 수 있고요. 충분히 더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굳이 꼭 좋다라고는 하긴 어렵고요. 워렌 버핏이 지금 원유 관련된 기업들을 샀다라고 해서 꼭 원유 산업이 좋다 이렇게 답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최코치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제가 한번 거칠게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주식을 살 때라기보다는 조금 더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 관망할 때고 지금이 이제 많이 또 내려오긴 했는데 진짜 지하실 밑에 벙커가 있는 것처럼 더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는 거고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좀 더 좀 조심하고 오히려 현금을 지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전략을 좀 써도 좋겠다. 반등장에 나온다라고 하면 최대한 현금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수개월 동안 거의 뭐 한 8개월 동안 반등장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때마다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해내오세요라고 방송에서 이제 말해왔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막 이게 막 3년, 5년, 10년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사실 모르는 거죠. 그거는 모르는 그건 모르는 거고 또 뭐 한 가지 첨부하자면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라는 것이 가장 길었던 게 2년을 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IMF 때도 우리나라는 불과 1년 6개월도 안 걸린 시기 만에 다시 회복을 했고요. 2008년도 서브라임 모기지도 마찬가지였고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카드 사태부터 시작해서 많은 위기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다 극복해왔어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2010년도 초반부터 2010년도 전부터 2016년까지 10년에 가까운 박스권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경기가 무너지지 않고 경제는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요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박스권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무너졌다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코스피라는 게 경제가 상승하니까 뭐 3년 뒤 5년 뒤라도 얼마든지 3,000포인트보다 훨씬 위로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얘기하기에는 분명히 우리는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그런 점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최콘치기님께서 좀 이렇게 네. 과거를 좀 돌이켜 보셨을 때 네네. 투자를 하시면서 좀 어려우셨을 때가 있으셨나요?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시청자분들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조언 좀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투자로 몇 년 동안 실패 없이 잘했던 적도 있고요. 실제로 제 고객분들도 제가 저희 부자TV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제 고객분 중에서 마이너스를 본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듣지 않았던 분들은 제외하고요. 제가 이렇게 투자하십시오라고 해서 마이너스 났던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정말 많이 수익이 나고 자산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잘하다 보면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니든 확증 편향이라는 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고 내가 아는 게 전부구나 이것이 정말 다 맞구나 너무 한쪽의 방향만 강력하게 잡는 게 오게 되면 정말 크게 한번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심하게 부러져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봄에 있어서 결코 함부로 긍정적으로 보거나 내가 과거에 얼마 전에 이런 걸 겪었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절대 확언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정말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2020년도, 21년도에 큰 상승장을 겪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분들은 이때의 기억을 앞으로도 대입을 하는 것만큼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결코 만만치가 않고요. 그때 내가 투자했던 것들이 잘 됐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전문가들 말 별거 아니네. 내가 오히려 이때 투자했던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았어. 라고 생각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이 다음에도 투자를 했다가는 정말 크게 부러질 수도 있다는 것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들이 오히려 확증 편향이라는 걸 정말 많이 겪게 되거든요. 내가 앞에서 잘하다 보면 이 뒤에도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지금도 보면 손해본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 것이 올라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뷰를 얘기해주는 사람들 것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내가 손해봐 있다 보니까 내 것이 더 떨어질 것이다.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아무리 잘 되고 있더라도 시장에는 양분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두를 보면서 내 개념과 내 철학과 그리고 나의 방향을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결코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는 것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실질적으로 네. 그 계좌를 봤을 때 막 마이너스 50%막 이렇게 네. 파란불이 좀 들어오신 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도 진짜 이거를 그러면 손절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네. 남은 50%라도 챙기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현실 도피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현실 도피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실을 도피를 하지 않고 지금 내 계좌를 그냥 당당히 부딪혀야 되거든요. 내가 손실이 크게 났어요. 그러면 저는 손실이 얼마 났든 간에 현금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금이 있는 분들이야 손실이 난 거를 버텨서 나중에 정말 크게 무너진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사서 평균 단가 낮춰서 얼마든지 다시 벌 수 있겠죠.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분들이 현금도 없는데 주식에만 돈이 다 들어간 상태로 마이너스가 큰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거 들고 있으면 언젠간 오르게 될 겁니다. 오를 수도 있죠. 물론 그 산업이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장기 투자에서 무조건 오른다는 것은 허황된 얘기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실제로 장기 투자에서요 마이너스 나고 10년간 제자리인 기업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상승할 거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리고 현금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이게 언제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
정말 많은 것들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손절이라도 하고 어쨌든 간에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정말 쓰라리고 아프지만 그래도 안도가 생기고요. 그리고 마음이 좀 그래도 편안해지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 내가 더 바닥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손실을 본 현금이라지만 이것이 나중에 더 바닥에서 산다라고 하면 손실을 본 건 얼마든지 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야. 손실을 봤는데 지금 내가 팔면 오르면 어떡하냐. 맞아요. 딱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야, 진짜. 근데 투자라는 거는 선택지가 다양해야 됩니다. 이 선택지가 다양해야지 내 마음도 심리적으로 편안해지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지 않는 거지. 투자는 저는 심리가 90% 이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심리가 무너지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으면 투자는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정말 운 좋게 요행으로 잘 되는 것 빼고는 대부분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의 현금 확보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고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심리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심리적 압박감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덜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확보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이것만큼은 피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현금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0%가 떨어지면요,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더 오르겠지 하다가 더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20%가 되면은 약간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손절을 할 수는 있긴 한데 하자니 좀 아쉽고 좀 다시 오를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 또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30%가 갑니다. 그럼 이제 손절을 하기엔 좀 아무래도 손절폭이 커졌거든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냥 기다려보자 하고 하다가 마이너스 40%로 갑니다. 예. 그럼 이때부터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 50%가 가게 되죠.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현실을 외면하게 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영상들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요, 마이너스 50% 밑으로 내려가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때 가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라.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할 거면 이게 마이너스 70이 가든 80이 가든 어쨌든 끝까지 가봐라. 그것이 만약 가는 길이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 번 선택한 건 끝까지 존버를 가라. 하지만 어설프게 존버를 하다가 그때 가서 손절하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50, 60 이때는 네. 어설프게 손절하지 말고 존버로 가면서 네. 그 원화채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열심히 그런가요? 그 부업 뛰어가지고 현금 마련해서 더 사는 거죠, 오히려. 사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죠. 근데 진짜 50, 60 됐는데 거기서 손절해버리면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 그렇죠. 이도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기 전에 손절을 할 수 있을 때 손절을 해라.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마이너스 50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요. 여기서 이제 원금을 회복하려면 이제 100% 올라야 되잖아요. 맞아요. 100%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 이게 추가 현금이 이렇게 투입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힘든 일인 거죠.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손절을 하고 더 떨어질 때 그때 또 사고. 네. 그래서 손절도요. 마이너스 폭이 큰 분들은 전체를 손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0%에서 많으면 50%만 손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오를 수 있는 걸 대비해서 남겨두는 거고 그것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 앞에서 현금 확보를 해놓은 것과 추가적으로 내가 원화채굴을 하는 거를 가지고 이때 평가 단가를 좀 낮출 수 있게 매수를 하라는 거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50에서 원금으로 가는 건 100%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니까 이제 또 다 파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뭐 절반 정도를 팔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이제 이런 그 박스권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이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수익을 거두면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보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폭이 좀 줄었을 때 그때 뭐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듯이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듯이 손절도 그런 반등장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해놓는다면 그러면 손절을 볼 때는 정말 힘들지만 아마 하고 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게 기다려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주식들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거 보면 한 30%? 뭐 40%까지도 빠지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30%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 그 정도는 좀 계속 존버를 해도 괜찮아요. 그 종목 자체는 좋다고 보통은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도 부채 비율이 높고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정말 존버를 하면 안 되는 기업들인데요. 어쨌든 그래도 부채 비율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낮고 그리고 또 현금 유동성도 높고 어쨌든 기업
어떤 산업들의 선도 그룹들은 그래도 훨씬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안전한 기업들은 저는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대신에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면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은 내가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을 확보해라.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직장인 분들이요. 네. 만약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주 하면 삼성전자잖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네. 그럼 그런 게 한 30%가 네이버, 카카오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네. 아무튼 50%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 직장인분들은 이제 일을 하면서 네. 매달 적립식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런 국민주, 네. 대형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에 계속 좀 물을 타는 거 네. 그런 전략은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네.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이게 분할 매수라는 것도 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쪼개기는 분할 매수가 아니다. 분할 매수라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 기업이 있습니다. 10만 원의 기업이 있으면 저는 이걸 계속 산다기보다는 내가 현금을 확보해서 10만 원이 7만 원 내려왔을 때 한번, 5만 원 내려왔을 때 한번 이렇게 사는 것이 낫지, 그걸 계속 사는 것은 쪼개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건 분할 매수라고 보기 어렵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나 사실은 우리가 분석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분할을 해버립니다. 조금 성장해버리면 분할해버리고 조금 성장해버리면 분할해버리는데, 이 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기업이 아무리 지금 비전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 지나면 분할해버리고, 분할해버리면 주가는 과거의 고점보다 더 올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빠져나가는 기업 거죠? 가치가 계속 빠져버리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제하고 앞으로 오르겠지 하고 그냥 막연한 생각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 대기업이라 해서 무조건 막연하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런 걸 좀 자유로운 미국 주식을 좀 위주로 사야 되나요? 어떻게 본다면 우량주를 지속적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저는 카카오, 네이버보다는 차라리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낫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지금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향후에도 뭐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데이터로 만든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물건을 만드는 기업, 사양되는 산업들이 아니라 데이터 산업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가상의 어떤 산업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건 앞으로 더 성장할 테니 아직까지 우리나라로 본다면 그런 기업들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 기업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기업은 좀 어떠세요? 다 나오네. 네. 사실 저는 국내 주식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요.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은 잘 모릅니다. 그 분야만 파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테고, 저는 그 분야까지 공부할 만한 시간은 좀 되지도 않고요. 그 기업들에 대한, 그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단순 펀드로만 해봤습니다. 펀드로만 해봤고, 그 중국 주식을 개별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자본시장을 이제 개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제 완벽히 개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 2018년도에도 당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강의하고 다녔던 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중국을 무너뜨리고 그 사이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한 싸움이 강하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딱 멈춘 바로 다음날 중국은 자본시장을 개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본시장을 개방하겠다라고 한 것에 100% 이행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국이 계속적으로 그런 자본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면 그때는 중국에 대한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도 될 것 같다. 그때가 된다면 정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코치님, 제가 너무 이렇게 꼬치꼬치 캐무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긴 시간 동안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혹시 끝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요. 단순히 차트만 공부하고 단순히 경제학만 공부한다라고 해서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시각과 통찰력, 방향을 잡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언제까지 주식을 전문가 말만 듣고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문가 말이라는 것이 무조건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해가 얽히면서 정말 나한테 100%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양쪽 모두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투자라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는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오는 게 투자입니다. 결국은 동일한 이 물건을 가지고 서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내 수익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요행으로 그냥 운으로 누군가의 말만 듣고 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고 봅니다. 쉽지 않은 분야이긴 하지만 적어도 주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더 노력하고 더 남들보다 공부를 해야지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자TV의 최코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